명나라에서 온 손님 앞에 종이 한 장이 놓였습니다. 조선의 왕자 하나가 붓으로 적은 글씨였습니다. 손님은 종이를 한참 들여다보다가 붓을 내려놓았습니다. 중국을 모두 뒤져도 이만큼 쓰는 사람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 뒤로 선비들이 그것을 얻으려고 돈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땅에는 그가 남긴 글씨가 한 장도 없습니다. 이야기가 계속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의 마음을 보내주세요.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무술년 9월이었습니다. 그해 8월에 세종임금이 자리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한 달 남짓 뒤에 셋째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어머니는 소헌왕후 심씨였습니다. 위로 형이 둘 있었습니다. 맏형은 뒤를 이을 사람이라 어릴 때부터 따로 배웠습니다. 둘째 형은 1살 위였습니다. 두 형제는 궁 안에서 함께 자랐습니다. 세종임금은 아들들에게 같은 것을 시켰습니다. 아침에는 글을 읽히고 낮에는 활을 쏘게 했습니다. 글 읽기는 앉아서 하는 일이고 활 쏘기는 서서 하는 일이었습니다. 임금은 둘을 같이 해야 몸이 상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둘째 형은 활 쏘는 낮을 기다렸습니다. 관역에 박힌 화살을 세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셋째 아들은 글 읽는 아침을 기다렸습니다. 읽는 것보다 쓰는 것을 더 좋아했습니다. 같은 글자를 몇 번이고 다시 썼습니다. 누가 그만하면 되었다고 해도 다시 썼습니다. 어찌하여 그러느냐고 스승이 물었습니다. 아이가 대답했습니다. 아직 손이 기억하지 못합니다. 스승은 그 대답을 두고두고 기억했습니다. 10살 난 아이의 말치고는 이상한 말이었기 때문입니다. 무신년의 셋째 아들이 대군에 봉해졌습니다. 그때 받은 이름이 안평대군입니다. 편안할 안, 평평할 평. 그 두 글자를 고를 때 임금이 무슨 생각을 했는지는 적혀 있지 않습니다. 이듬해 기우년에 혼인을 했습니다. 11살이었습니다. 색시는 정연이라는 사람의 딸이었습니다. 조선의 왕자는 혼인을 하면 궁을 나갑니다. 궁 밖에 집을 얻어 따로 살림을 차리는 것입니다. 궁을 나오던 날 짐이 수레로 여러 대였습니다. 그 가운데 2대가 책이었습니다. 11살 아이가 가진 책치고는 많았습니다. 집은 인왕산 아래에 잡았습니다. 산에서 내려온 물이 담 밑을 지나 마당 옆으로 빠지는 자리였습니다. 여름에는 물소리가 방 안까지 들어왔습니다. 겨울에는 얼음 밑으로 소리가 났습니다. 대군은 그 집의 물소리라는 뜻의 이름을 붙였습니다. 사람들은 그 집을 수성궁이라 불렀습니다. 첫날 밤에 대군은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궁에서는 밤에 소리가 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궁의 밤은 사람이 발소리를 죽여서 만든 조용함이었습니다. 이 집의 밤은 물소리가 채우고 있었습니다. 곁에 누운 색시도 잠들지 못했습니다. 물소리가 무섭다고 했습니다. 대군은 무섭지 않다고 했습니다. 세어보면 잠이 온다고 일러주었습니다. 대군은 그 소리를 세다가 새벽에 잠들었습니다. 이튿날 아침에 그는 종이를 폈습니다. 물수자와 소리성자를 여러 번 썼습니다. 경술년의 대군은 형제들과 함께 성균관에 들어갔습니다. 임금의 아들이 성균관에 나가 앉는 것은 흔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세종임금이 그렇게 하라고 이른 것입니다. 거기서 대군은 처음으로 남의 집 아들들과 나란히 앉았습니다. 같은 자리에서 같은 책을 읽었습니다. 성균관에서는 나이 차례로 앉는 것이 법이었습니다. 왕자라고 해서 앞자리를 주지 않았습니다. 대군은 제 나이대로 앉았습니다. 앉아서 남의 집 아들들이 읽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잘 읽는 사람이 있으면 고개를 돌려 그 얼굴을 보았습니다.
궁 안에서는 없던 일이었습니다. 궁에서는 모두가 그를 보고 있었는데 여기서는 아무도 그를 보지 않았습니다. 나이가 비슷한 젊은이가 여럿 있었습니다. 대구는 그때 그 얼굴을 익혔습니다. 그 무렵 활터에서 있었던 일이 하나 전합니다. 둘째 형이 아우를 불러 활을 한번 잡아보라고 했습니다. 대군이 활 시위를 당겼습니다. 화살이 관역 아래쪽에 박혔습니다. 둘째 형이 웃었습니다. 아우도 하면 되네. 대군이 대답했습니다. 형님만 못합니다. 둘째 형이 활 시위를 풀며 물었습니다. 그러면 아우는 무엇을 하려는가? 대군이 대답했습니다. 관역은 하나뿐입니다. 종이는 몇 장이라도 됩니다. 둘째 형은 거기에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활을 거두어 곁에 선 아이에게 넘기고 먼저 내려갔습니다. 그때 형은 13살이었고 아우는 12살이었습니다. 신유년에 세종 임금이 셋째 아들의 집에 이름 2글자를 내렸습니다. 그 해의 대구는 23살이었습니다. 비해당이라는 이름입니다. 비해라는 말은 옛시에서 온 것입니다. 이른 새벽부터 밤까지 게으르지 않다는 뜻입니다. 원래는 임금을 섬기는 신하의 하루를 기리는 구절이었습니다. 그것을 임금이 자기 아들에게 준 것입니다. 임금이 그 2글자를 손수 썼는지는 남아 있지 않습니다. 사람을 시켜 적어 보냈는지도 알 수 없습니다. 다만 그 무렵 임금은 눈이 나빠져 그를 오래 보지 못했습니다. 앓는 날이 늘어 이를 아들들에게 나누어 맡기기 시작하던 때였습니다. 맏아들에게는 나라지를 맡겼습니다. 둘째 아들에게는 나라의 큰 행사를 맡겼습니다. 셋째 아들에게는 글과 그림에 관한 일을 맡겼습니다. 그러니 게으르지 말라는 2글자는 인사말이 아니었습니다. 일을 맡기면서 함께 준 말이었습니다. 대구는 그 2글자를 나무에 새겨 대청에 걸었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자기를 비해당이라 불렀습니다. 글을 적을 때도 그 이름을 썼습니다. 집의 이름이 곧 사람의 이름이 되었습니다. 그 집에는 그 무렵부터 사람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문을 늦게까지 열어두었기 때문입니다. 담이 낮고 마당이 넓었습니다. 집 현전에서 일하는 젊은 학사들이 저녁이면 걸어 올라왔습니다. 밥을 먹고 시를 짓고 그림을 보았습니다. 대구는 그 자리에서 말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다. 듣고 있다가 좋은 구절이 나오면 종이에 적었습니다. 적어 두었다가 이튿날 붓으로 다시 썼습니다. 대군의 하루는 새벽에 시작되었습니다. 일어나면 먼저 벼루에 먹을 갈았습니다. 아랫사람에게 갈게 하지 않고 자기 손으로 갈았습니다. 먹을 가는 동안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루 가운데 가장 조용한 때가 그때라고 했습니다. 먹을 다 갈고 나면 그날 쓸 글씨를 정했습니다. 어느 해에 임금이 아들의 글씨를 보자고 했습니다. 대군이 한 장을 써서 올렸습니다. 임금은 그것을 들여다보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글씨는 보기에 좋다. 그러고는 한마디를 더 붙였습니다. 보기에 좋은 것은 사람의 눈에 오래 남는다. 대군은 그 말을 칭찬으로 들었습니다. 임금이 무슨 뜻으로 한 말인지는 그때 묻지 않았습니다. 임술년의 대군이 한 가지 일을 벌였습니다. 중국의 강가 8곳을 그린 오래된 그림이 그의 손에 들어왔습니다. 안개 낀 절, 저물녘의 눈, 돌아오는 돛배 같은 것을 그린 그림이었습니다. 대군은 그 그림을 혼자 보지 않았습니다. 사람을 시켜 19사람에게 그림을 돌렸습니다. 보고 난 뒤에 시를 한 편씩 지어달라고 청했습니다. 시가 하나씩 들어왔습니다. 대군은 그것을 모아 한 권으로 묶었습니다. 그림 한 장이 20사람의 손을 지나치게 된 것입니다. 이 일을 두고 대군의 성미를 말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좋은 것을 보면 혼자 보지 못하는 사람이다. 그런 말이었습니다. 혼자 보면 하루로 끝납니다. 20사람이 보면
20날이 갑니다. 대구는 그 날수를 얻으려고 사람을 움직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성미에는 다른 면이 하나 있었습니다. 사람을 모으면 이름이 남습니다. 한 종이 위에 이름이 여러 적히면 그 이름은 서로 묶입니다. 그때는 아무도 그 일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다 돌아간 밤에 대구는 혼자 대청에 앉았습니다. 낮에 받은 종이를 무릎에 놓고 하나씩 읽었습니다. 읽다가 마음에 드는 구절이 나오면 소리를 내어 읽었습니다. 마당에서는 물소리가 났습니다. 대청 위에는 게으르지 말라는 두 글자가 걸려 있었습니다. 대구는 그 두 글자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아버지가 무슨 뜻으로 주었는지는 끝내 묻지 않았습니다. 묻지 않은 채로 그는 그 이름을 12년 동안 썼습니다. 대구는 수성궁의 마당을 10년 넘게 손질했습니다. 마당이 넓고 담이 낮아 밖에서도 안이 들여다보였습니다. 나무를 옮겨 심고 돌을 들여놓고 물기를 냈습니다. 그러다 어느 해에 그는 이상한 일을 하나 했습니다. 마당에 있는 것을 하나씩 세어본 것입니다. 봄에 가장 먼저 세어진 것은 모란이었습니다. 담 옆에 백꽃이 그 다음이었습니다. 담장 머리로 넘어오는 살구꽃이 셋째였습니다. 비를 맞으면 고개가 무거워지는 해당화를 넷째로 넣었습니다. 늦여름에 붉게 피는 백일홍이 있었습니다. 눈 속에서 피는 동백이 있었습니다. 문 앞에 버드나무와 바람 소리가 나는 대나무, 길을 나란히 넣었습니다. 가을에 매달리는 감을 넣고 이끼가 앉은 돌을 넣었습니다. 창밖에 핀 매화 위로 달이 뜨는 것도 한 가지로 세웠습니다. 여기까지 세고 대구는 붓을 잠깐 놓았습니다. 이제부터는 꽃과 나무가 아닌 것을 세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소나무 가지에서 우는 학 한 마리가 그 목록에 들어갔습니다. 새장 안에 집비둘기가 들어갔습니다. 물 위에 떠 있는 새 한 쌍이 들어갔습니다. 파초는 넓은 잎으로 비를 받습니다. 그것도 넣었습니다. 옥잠화는 한 해에 한 번 핍니다. 그 하루를 위해 한 자리를 주었습니다. 시렁에 올린 포도 넝쿨을 넣었습니다. 그렇게 세어나가니 46가지가 되었습니다. 곁에서 부인이 그만하라고 했습니다. 대구는 2가지를 더 넣겠다고 했습니다. 넣은 것은 마당 안에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는 남산 위에 걸리는 맑은 구름이었습니다. 또 하나는 인왕산 쪽에서 저녁마다 들려오는 종소리였습니다. 그렇게 48가지가 되었습니다. 대구는 그 48가지에 시를 한 편씩 붙였습니다. 붙여놓고는 사람들에게 돌렸습니다. 젊은 학사들이 하나씩 받아갔습니다. 받아간 사람은 같은 것을 보고 자기 시를 지어 보냈습니다. 같은 모란을 두고 시가 여러 편 생겼습니다. 같은 종소리를 두고도 여러 편이 생겼습니다. 대구는 그것을 모두 모아두었습니다. 모아놓고 보면 자기 시보다 나은 것이 섞여 있었습니다. 대구는 그것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나은 시가 있으면 사람들 앞에서 소리 내어 읽게 했습니다. 읽고 나서 자기 것을 뒤에 놓았습니다. 임금의 아들이 남의 시를 앞에 놓는 일은 흔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집에 더 자주 왔습니다. 이 48가지를 놓고 뒷사람들이 여러 말을 했습니다. 지나치다는 말도 있었고 부지런했다는 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목록을 끝까지 보면 한 가지가 눈에 걸립니다. 46가지는 담 안에 있는 것입니다. 값을 치르면 옮겨 심을 수 있습니다. 사람을 시키면 기를 수 있습니다. 실제로 대구는 그렇게 했습니다. 남쪽에서만 자란다는 나무를 옮겨다 심어보았습니다. 첫 해에는 얼어 죽었고 이듬해에도 얼어 죽었습니다. 세 번째에는 뿌리를 짚으로 싸서 겨울을 넘겼습니다. 새에게는 사람을 붙여 먹이를 주고 물을 갈아주게 했습니다. 새를 기르는 사람들은 날개깃을 잘라놓는다고 했습니다. 자르지 않으면 나라가 버리기 때문입니다.
대구는 자르지 말라고 일렀습니다. 날아가면 날아가는 대로 두라 했습니다. 그런데도 소나무에서 울던 그 학은 여러 해를 그 자리에 머물렀습니다. 마지막 둘은 그렇지 않습니다. 구름은 사서 마당에 옮겨 놓을 수 없습니다. 종소리는 담 안에 가두어 둘 수 없습니다. 대구는 담 안에 세상을 들여놓으려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목록의 끝에 들여놓을 수 없는 것을 둘 적어 넣었습니다. 그가 그것을 알고 그랬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그 목록을 지을 때 그의 나이가 20몇 살이었습니다. 가진 것이 늘어나는 나이였습니다. 잃어본 적은 아직 없었습니다. 대구는 어릴 때부터 같은 글자를 다시 쓰는 아이였습니다. 그 버릇이 자라서 어른의 손이 되었습니다. 처음에 본보기로 삼은 것은 100년쯤 전 중국 사람의 글씨였습니다. 붓의 획이 매끄럽고 모양이 반듯한 글씨였습니다. 조선의 선비들이 다 그 글씨를 배우던 시절이었습니다. 대구는 그것을 배우다가 어느 지점에서 갈라져 나왔습니다. 본보기보다 획을 굵게 썼습니다. 붓을 끝까지 끌지 않고 중간에서 놓았습니다. 놓은 자리가 뭉툭하게 남았습니다. 그 뭉툭한 자리를 두고 사람들은 시원하다고 했습니다. 그의 글씨는 멀리서 보면 힘이 있고 가까이서 보면 부드러웠습니다. 이런 글씨는 배워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 돌았습니다. 사람들이 글씨를 청하기 시작했습니다. 대구는 청하면 써 주었습니다. 절에서는 현판에 걸 글씨를 청해왔습니다. 무덤 앞에 세울 돌에 새길 글을 부탁하는 집도 있었습니다. 책을 펴내는 사람은 제목을 청했습니다. 대구는 어느 것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값을 받지 않았습니다. 왕자가 글씨 값을 받을 까닭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의 글씨는 얼마 지나지 않아 여러 곳으로 퍼졌습니다. 절에도 있고 무덤 앞에도 있고 책의 첫 장에도 있었습니다. 한 사람의 손에서 나온 글씨가 그렇게 널리 퍼진 일은 그 전에 없었습니다. 글씨를 써주는 만큼 그는 남의 글씨를 모았습니다. 같은 시절에 그를 곁에서 본 사람이 이런 말을 적어 두었습니다. 누가 편지 한 장을 가지고 있다 하면 사람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그림 한 조각을 가지고 있다 해도 사람을 보냈다고 했습니다. 값을 깎지 않고 그대로 주었다고 했습니다. 값을 깎지 않는다는 말이 돌자 물건이 모였습니다. 가진 사람이 먼저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수성궁 문 앞에 보자기에 싼 것을 들고 서 있는 사람이 늘었습니다. 어떤 이는 조상이 물려준 것이라며 내놓았습니다. 어떤 이는 어디서 났는지 끝내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군도 캐묻는 법이 없었습니다. 묻지 않았고 값도 깎지 않았습니다. 물건을 받아들면 먼저 뒷면을 보았습니다. 앞면은 누구나 보지만 뒷면은 아무나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온 것은 그냥 두지 않고 뒤에 종이를 대어 두루마리로 만들었습니다. 그 일을 하는 장인이 그림을 맡아보는 관청에 있었습니다. 수성궁에서 부르면 그 장인이 두루마리를 지고 걸어 올라왔습니다. 그렇게 모은 것이 여러 해 만에 200점이 넘었습니다. 옛 중국의 여러 나라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산과 물을 그린 것이 가장 많았습니다. 새와 짐승과 풀과 나무를 그린 것이 그 다음이었습니다. 집과 사람을 그린 것도 있었고 글씨만 적힌 것도 있었습니다. 대구는 그것을 방 하나에 몰아두지 않았습니다. 철에 따라 걸었다가 내리고 내렸다가 다시 걸었습니다. 여름에는 물이 있는 그림을 걸었습니다. 겨울에는 눈이 있는 그림을 걸었습니다. 손님이 오면 그 그림 앞에 앉게 했습니다. 모은 것 가운데 조선 사람의 그림도 있었습니다. 그림을 맡아보는 관청에 안견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관청에서 그림 그리는 일을 맡은 화원이었습니다. 산과 물을 그리는데 견줄 사람이 없다고 했습니다. 말수가 적고 걸음이 느린 사람이었습니다. 대군의 집에 있는 그림 가운데 30점이 그의 것이었습니다.
한 사람의 그림을 30점 가진 것은 흔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안견은 부르면 왔고 오면 길게 앉아 있지 않았습니다. 어느 저녁에 대군이 안견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어찌하여 물을 그렇게 얇게 칠하느냐? 안견이 대답했습니다. 물을 두껍게 칠하면 돌이 됩니다. 대군이 웃었습니다. 그날 대군은 그 대답을 종이에 적어 두었습니다. 밤에 사람들이 다 돌아가면 대군은 두루마리를 폈습니다. 혼자서 펴 보았습니다. 한참 보다가 다시 감고 다른 것을 꺼냈습니다. 그가 만지는 것은 다 남의 손이 지나간 자리였습니다. 죽은 사람의 손이 지나간 자리도 많았습니다. 그것을 만지면서 그는 자기 손도 언젠가 남의 손 밑에 놓일 것을 생각했습니다. 그 생각을 그는 나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종이에 남은 손은 사람보다 오래 가기 때문입니다. 개해년 섣달에 세종 임금이 글자 28자를 만들어 세상에 내놓았습니다. 우리말 소리를 그대로 적는 글자였습니다. 만들기는 임금이 만들었으나 쓰는 법은 아직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듬해 갑자년 2월에 임금이 이를 하나 내렸습니다. 중국 글자의 소리를 적어 놓은 책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책의 소리를 새 글자로 옮겨 적으라는 것이었습니다. 말로 하면 간단한데 해보면 간단하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같은 글자를 두고도 이 사람과 저 사람이 다르게 소리냈기 때문입니다. 이 일에 집현전의 젊은 학사들이 붙었습니다. 다들 30 안팎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최항이라는 이가 있었습니다. 문장이 반듯하고 맡은 일을 빨리 끝내는 사람이었습니다. 종이를 접히지 않게 팔로 받쳐 들고 다니는 이도 있었습니다. 박백년이었습니다. 붓이 빠르고 먹물을 아끼지 않는 이는 신숙주였습니다. 몸이 약해 겨울이면 손끝이 떨리는 이도 하나 있었습니다. 이계였습니다. 그리고 임금은 이 일을 맡아볼 사람으로 3사람을 세웠습니다. 세자와 2 아우였습니다. 둘째 아들과 셋째 아들이 같은 일에 나란히 앉게 된 것입니다. 일은 밤에 많이 했습니다. 낮에는 저마다 맡은 자리가 따로 있었기 때문입니다. 상 위에 등잔을 놓고 둘러앉아 소리를 냈습니다. 한 사람이 소리를 내면 다른 사람이 새 글자로 적었습니다. 적어 놓고 다시 읽어보았습니다. 읽은 소리가 처음 낸 소리와 같으면 그 글자를 두었습니다. 다르면 지우고 다시 적었습니다. 한 글자를 두고 밤이 새는 날도 있었습니다. 그 무렵 성산문이라는 이가 요동 땅을 여러 번 오갔습니다. 그곳에 귀양 와 있는 명나라 학자에게 소리를 물으러 간 것입니다. 한 번 다녀오는데 여러 날이 걸렸습니다. 그렇게 10번을 넘게 오갔습니다. 어려운 것은 우리말에 없는 소리였습니다. 중국 글자 가운데는 우리 입으로 내면 2 소리가 겹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3 글자로 어떻게 적을지가 문제였습니다. 한 사람이 이렇게 적자고 하면 다른 사람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아니라고 한 사람이 제 방식대로 적어 놓고 읽어보았습니다. 읽어보면 자기 것도 맞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둘이 같이 웃고 처음부터 다시 했습니다. 일을 내린 바로 그달에 이 일을 그만두라는 글이 임금께 올라갔습니다. 3 글자를 쓰면 중국을 등지는 것이 된다는 말이었습니다. 글을 올린 사람들도 집현전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임금은 그 글을 물리쳤습니다. 일은 그대로 이어졌습니다. 대군은 그 다툼에 끼어들지 않았습니다. 맡아보는 자리에 있는 사람이 편을 들면 일이 기울기 때문입니다. 그는 밤마다 그 자리에 앉아 있기만 했습니다. 앉아서 등잔 심지를 돋우고 종이를 대어주고 밥을 들여보냈습니다. 그 상에는 둘째 형도 앉아 있었습니다. 어느 밤에 대군이 붓을 들고 한참 가만히 있었습니다. 곁에 있던 젊은 학사가 무엇을 적으시느냐고 물었습니다. 대군이 대답했습니다. 내 이름을 적어보려 한다.
그러고는 세 글자로 자기 이름을 적었습니다. 적어 놓고 소리를 내어 읽었습니다. 2번 읽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글자로 적으면 이름이 짧아지는구나. 한자로 쓰면 뜻이 붙는데 이 글자로 쓰면 소리만 남는다. 젊은 학사가 물었습니다. 뜻이 없으면 허전하지 않겠습니까? 대군이 대답했습니다. 허전한 것이 아니라 가벼운 것이다. 이름이 가벼우면 사람이 편하다. 둘째 형은 그 말에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앞에 종이만 보고 있었습니다. 두 형제가 한 상에 앉아 같은 일을 한 것은 그 무렵이 마지막이었습니다. 그 뒤로도 얼굴은 보았으나 같은 상에 앉는 일은 줄었습니다. 그 밤에 등잔 밑에 둘러앉았던 사람들의 뒷날은 서로 갈렸습니다. 어떤 사람은 오래 벼슬을 살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12해를 넘기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에는 누구도 그것을 몰랐습니다. 다들 소리 하나를 적는 일에만 매달려 있었습니다. 정묘년 4월 20날 밤이었습니다. 대구는 그날 일찍 자리에 들었습니다. 몸이 피곤했고 낮에 읽은 글이 머리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꿈을 꾸었습니다. 눈을 떠보니 산 아래였습니다. 산이 층층으로 서 있고 골이 깊었습니다. 옆에 사람이 하나 서 있었습니다. 박백년이었습니다. 둘은 물소리를 따라 골짜기로 들어갔습니다. 갈림길이 나와서 어디로 갈지 몰라 서 있었습니다. 시골 사람 차림을 한 사람이 지나가다 손을 들어 북쪽을 가리켰습니다. 그 길로 들어서자 바위가 양쪽에서 좁혀 들어왔습니다. 겨우 몸이 지나갈 만한 사이였습니다. 그 사이를 지나자 앞이 갑자기 열렸습니다. 넓은 땅이 있었습니다. 밭이 있고 밭 뒤에 복숭아 나무가 여러 그루 서 있었습니다. 꽃이 한창이었습니다. 초가가 몇 채 있었습니다. 울타리는 대나무를 얽어 만든 것이었습니다. 사리문이 반쯤 열려 있었습니다. 물가에는 배 한 척이 매여 있었습니다. 닭도 개도 없었습니다. 소도 말도 없었습니다.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조용하지는 않았습니다. 물소리가 났고 대나무가 서로 부딪는 소리가 났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사람이 둘 더 있었습니다. 최항과 신숙주였습니다. 네 사람이 나란히 서서 그 마을을 보았습니다. 그러다 잠이 깼습니다. 새벽이었습니다. 대구는 자리에서 일어나 앉았습니다. 일어나 앉은 채로 한참 있었습니다. 옛글에 복숭아 꽃이 핀 골짜기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배를 타고 가던 어부가 우연히 들어갔다가 다시는 찾지 못했다는 곳입니다. 그 마을을 도원이라 불렀습니다. 대군이 혼잣말처럼 이렇게 물었습니다. 궁중에 몸을 담아 밤낮으로 바쁜 사람이 어찌하여 도원에 이르렀는가? 그 물음이 그날 아침 내내 그를 붙들었습니다. 그는 사람을 보내 안견을 불렀습니다. 와서 그 꿈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산이 어떻게 섰는지, 바위가 어떻게 좁혀들었는지 말했습니다. 복숭아 나무는 몇 그루였고 사리문은 어느 쪽으로 열려 있었다고 했습니다. 안견은 듣기만 하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 듣더니 관청으로 돌아가 방문을 닫았습니다. 사흘 뒤에 그림이 나왔습니다. 긴 종이 한 장이었습니다. 그림은 왼쪽 아래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거기에는 사람이 사는 세상이 있었습니다. 눈이 오른쪽 위로 올라가면 바위가 층층으로 서서 길을 막았습니다. 그 바위를 지나면 복사꽃이 가득한 땅이 열렸습니다. 대구는 그 그림 앞에 앉았습니다. 한동안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종이를 청해 제목을 5글자로 썼습니다. 꿈에 논인 도원을 그린 그림이라는 뜻이었습니다. 그 뒤에 자기가 꾼 꿈을 처음부터 끝까지 글로 적어 붙였습니다. 붉은 도장을 눌러 끝을 맺었습니다. 여기까지가 한 사람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대구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림 뒤에 붙일 종이를 길게 남겨 두라고 일렀습니다. 장인이 무엇으로 채우느냐고 물었습니다. 대군이 대답했습니다. 사람으로 채운다. 그 여름부터 수성궁에서 사람이 오갔습니다. 대군은 당대에 글을 한다는 이들에게 그림을 보여주었습니다. 보고 나서 한 편씩 적어달라고 청했습니다. 청을 받은 사람이 21명이었습니다. 집현전에서 밤을 새우던 젊은 학사들이 그 안에 들었습니다. 머리가 하얀 정승도 들었습니다. 북쪽 국경에서 성을 쌓던 장수도 이름을 올렸습니다. 음악을 맡아보는 사람도 있었고 절에 있는 늙은 스님도 있었습니다.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과 가장 적은 사람의 차이가 40해가 넘었습니다. 종이는 한꺼번에 오지 않고 하나씩 왔습니다. 열흘에 2장이 오기도 하고 한 달에 1장도 오지 않기도 했습니다. 오는 대로 장인이 뒤에 이어 붙였습니다. 그 가운데 2 사람은 한 편이 모자란 듯하다며 한 편을 더 보냈습니다. 사람은 21인데 글은 23편이 되었습니다. 두루마리는 사람 키의 몇 배가 되었습니다. 펴려면 2 사람이 양쪽을 잡아야 했습니다. 이 일을 마쳤을 때 대군은 29살이었습니다. 그때 그가 가진 것을 세어보면 이렇습니다. 물소리가 들리는 집이 있었습니다. 48가지를 세워놓은 마당이 있었습니다. 200점이 넘는 그림과 글씨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종이 위에 이름을 나란히 적은 21사람이 있었습니다. 마지막 것이 가장 좋아 보였습니다. 나중에 가장 위태로워진 것이 그 21사람이었습니다. 경오년 정월에 대군이 사람을 보내 두루마리를 가져오게 했습니다. 새해 만에 다시 펴보는 것이었습니다. 방에는 화로가 놓여 있었습니다. 두루마리를 처음부터 끝까지 눈으로 지나갔습니다. 복사꽃이 있는 자리에서 손을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종이를 청해 시 한 편을 더 적었습니다. 새해 전에 적은 글씨와 그날 적은 글씨는 붓결이 달랐습니다. 붓을 놓고 나서 대군이 말했습니다. 새해 만에 보니 처음 보는 그림 같구나. 곁에 있던 장인이 그 말을 듣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두루마리를 다시 말아보자기에 싸는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때 대군은 32살이었고 그림이 만들어진 지 새해가 지나 있었습니다. 그 정월에서 한 달쯤 지났을 때 도성에 손님이 왔습니다. 명나라에서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조선에서는 글 잘하는 신하들을 붙여 그들을 맞았습니다. 성삼문과 신숙주가 그 자리에 나갔습니다. 손님은 조선의 신하들과 며칠 동안 시를 주고받았습니다. 주고받은 시를 모으니 한 권이 되었습니다. 손님은 조선의 글솜씨가 생각보다 낫다고 했습니다. 낫다고 하면서도 자기 붓을 놓지는 않았습니다. 제 나라 글재주가 위에 있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며칠 동안 그 자리는 그렇게 이어졌습니다. 그러다 어느 자리에서 손님 앞에 종이 한 장이 놓였습니다. 대군이 쓴 글씨였습니다. 손님은 그것을 받아 들고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그러고는 자기가 쓰려던 붓을 도로 내려놓았습니다. 곁에 있던 사람이 어찌하여 붓을 놓으시느냐고 물었습니다. 손님이 대답했습니다. 명나라에도 글씨로 이름난 사람이 있소. 그 사람이 이 왕자에게는 미치지 못하오. 이 말이 도성에 퍼지는 데는 며칠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글씨 한 장으로 나라가 낯이 섰습니다. 조정의 신하들이 그 일을 기뻐했습니다. 조선이 그 손님 앞에 내놓은 것이 글씨였습니다. 그 뒤로 조선 사람이 중국에 가서 좋은 글씨를 구하려 하면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당신네 나라에 제일 가는 사람이 있는데 어찌 여기까지 왔소? 그해 2월에 세종 임금이 돌아가셨습니다. 대군의 나이 32살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준 2글자를 대청에 걸어놓고 지낸 지 9해째였습니다. 초상을 치르는 동안 그는 붓을 잡지 않았습니다. 초상이 끝나고 그가 처음 쓴 글씨가 무엇이었는지는 남아있지 않습니다.
마청이 뒤를 이어 임금이 되었습니다. 새 임금은 몸이 약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앓는 날이 많았고 자리에 오른 뒤에도 그러했습니다. 그 형은 세자로 30년을 살았습니다. 세자로 있는 동안 아버지를 대신해 나라지를 본 세월이 8배였습니다. 그러니 자리에 올랐을 때 그는 이미 지쳐 있었습니다. 아우들에게 기대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경호년 그 해에 나라에서 큰일을 하나 했습니다. 구리를 녹여 글자를 하나씩 부어 만든 것입니다. 책을 찍을 때 쓰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글자의 본보기로 삼은 것이 대군의 글씨였습니다. 한 사람의 붓끝이 쇠붙이가 되었습니다. 그 쇠붙이로 찍은 책이 여러 고울로 나갔습니다. 절의 현판과 무덤 앞에 돌에 있던 글씨가 이제 책 속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그 시절의 대군보다 글씨가 널리 퍼진 사람은 조선에 없었습니다. 돌이켜보면 경호년이 그의 생애에서 가장 높은 자리였습니다. 아버지의 초상을 치렀으니 슬픈 해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가진 것은 그 해에 가장 많았습니다. 그리고 경호년부터 그는 단밖에 집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집은 물가에 지었습니다. 도성 남쪽으로 나가면 큰 강이 있었습니다. 강가에 언덕이 하나 있고 그 위에 정자 한 채를 세웠습니다. 정자에서 내려다보면 배가 오르내리는 것이 다 보였습니다. 대군은 그 정자에 책을 들여놓았습니다. 한 권, 두 권 들여놓다가 10,000권이 되었습니다. 10,000권을 한 정자에 둔 사람은 그때 조선에 없었습니다. 그는 거기에 글 잘하는 선비들을 불러 앉혔습니다. 배가 지나가는 것을 보면서 시를 지었습니다. 강바람이 세면 문을 닫고 안에서 지었습니다. 책이 10,000권이었습니다. 무슨 이야기가 나와도 그 자리에서 꺼내볼 수 있었습니다. 한 사람이 옛일을 말하면 대군이 아이를 불러 그 책을 가져오게 했습니다. 가져온 책을 펴서 맞는지 보고 다시 이야기를 이었습니다. 그런 자리는 그때 조선의 그곳뿐이었습니다. 두 번째 집은 산에 지었습니다. 도성 서북 쪽에 창의문이 있고 그 문 밖에 골짜기가 하나 있었습니다. 물이 좋고 바위가 좋아 여름에도 서늘한 자리였습니다. 대군이 그 골짜기를 처음 본 것은 어느 봄이었습니다. 바위 사이를 지나 안으로 들어서자 앞이 열렸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 한동안 서 있었습니다. 꿈에서 본 마을로 들어가던 길이 그와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 자리를 권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현로라는 이였습니다. 땅을 보고 별을 보는 일을 잘했습니다. 그래서 대군의 곁에 있게 된 사람입니다. 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산이 세 겹으로 앉고 있는 자리입니다. 안에 든 것이 밖으로 새지 않습니다. 대군은 그 골짜기에 정자를 지었습니다. 그를 짓고 활을 쏘는 집이었습니다. 마루에 앉으면 물소리가 발밑에서 났습니다. 수성궁 단밑을 지나던 물소리보다 굵은 소리였습니다. 신민년에 이계가 그 정자의 내력을 글로 지었습니다. 무슨 뜻으로 지었고 무엇을 하는 집인지를 적은 글이었습니다. 그 글이 남아서 오늘 우리는 그 정자가 신민년 전에 서 있었다는 것을 압니다. 정자가 선 뒤에 사람이 더 모였습니다. 여름이면 젊은 선비들이 마루에 앉아 종이를 눌러놓고 시를 지었습니다. 종이가 날아가지 않게 그 위에 돌을 하나씩 얹었습니다. 뜰에서는 활 소리가 났습니다. 화살이 나갈 때마다 골짜기가 한 번씩 울렸습니다. 거기까지는 좋았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모이는 집은 멀리서도 보입니다. 강가의 정자에 10,000권이 있다는 말이 도성에 돌았습니다. 창의문 밖 골짜기에 임금의 아우가 집을 지었다는 말도 돌았습니다. 말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골짜기가 임금이 태어날 땅이라는 말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 소문을 누가 먼저 냈는지는 끝내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땅을 보는 사람이 했다고도 하고 그저 떠도는 소문이라고도 했습니다.
한 사람이 말을 꺼내면 옮기는 사람은 여럿이 됩니다. 옮길 때마다 조금씩 자랍니다. 정자를 지었다는 소문이 좋은 자리에 지었다는 소문이 됩니다. 그것이 다시 임금이 태어날 자리라는 말로 자랍니다. 대구는 그 말을 듣고 웃었습니다. 땅 이야기와 사람 이야기는 다른 것이라 했습니다. 임신년 5월이었습니다. 마청이 자리에 오른 지 2해 남짓 만에 돌아가셨습니다. 앓던 몸이 끝내 여름을 넘기지 못한 것입니다. 임금은 죽기 전에 신하 며칠 불러 어린 아들을 부탁했습니다. 그 아들이 그 해에 임금이 되었습니다. 12살이었습니다. 대군의 나이 34살이었습니다. 한 해 사이에 아버지가 가고 형이 갔습니다. 그리고 조카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 자리에 앉은 아이는 아직 글씨를 다 배우지 못했습니다. 새 임금이 자리에 앉고 나서 조정에서 먼저 막힌 일이 있었습니다. 사람을 고르는 일이었습니다. 고을을 맡을 원님을 정하는 일이 임금의 손에서 나옵니다. 국경에 보낼 장수를 정하는 일도 임금의 손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그 임금이 12살이었습니다. 궁 안에서 임금을 대신하여 나라지를 볼 어른도 없었습니다. 할머니도 어머니도 이미 세상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방법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정승들이 모인 의정부에서 자리 하나에 세 사람의 이름을 적어 올립니다. 올릴 때 그중 쓸만한 하나에 누런 종이를 오려 붙입니다. 임금은 그 누런 표가 붙은 이름의 붓으로 점을 찍습니다. 그것으로 사람이 정해집니다. 임금이 하는 일은 붓을 한 번 대는 것뿐이었습니다. 그 종이를 받아든 아이가 무슨 생각을 했는지는 적혀 있지 않습니다. 다만 누런 표가 붙지 않은 이름에 점을 찍은 일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고르는 일은 표를 붙이는 사람이 했습니다. 그 표를 붙이는 사람이 황보인과 김종서였습니다. 죽은 임금이 어린 아들을 부탁하고 간 신하가 그 둘이었습니다. 그 일을 두 사람이 나쁜 마음으로 했다고 말하는 이는 없었습니다. 누군가는 그 표를 붙여야 나라가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다만 표를 붙이는 손이 한 자리에 여러 해 있으면 그 손에 사람이 붙습니다. 벼슬을 얻으려는 이들이 그 두 집 앞에 아침마다 서 있었습니다. 그렇게 모인 것을 세력이라 부릅니다. 부르기 시작하면 그 다음은 빠릅니다. 이 방법은 임금이 자랄 때까지만 쓰기로 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임금이 자라려면 여러 해가 걸립니다. 그동안 사람을 고르는 손은 두 사람에게 있었습니다. 대구는 그 두 사람과 가까웠습니다. 김종서는 그의 그림에 글을 적어준 21사람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수성궁에 든 아드는 이들 가운데 그 두 사람의 손에 메인 자가 여럿이었습니다. 임금의 집안에서 나이가 든 사람 가운데 힘이 있는 이는 두 사람이었습니다. 세종의 셋째 아들과 둘째 아들입니다. 둘째 아들은 몇 해 전에 받은 이름을 고쳐 수양대군이 되어 있었습니다. 셋째 아들에게는 그라는 선비들이 있었습니다. 둘째 아들에게는 다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셋째 아들의 사람들은 글을 짓고 그림을 보는 이들이었습니다. 둘째 아들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활을 잘 쏘거나 힘이 센 사람이 그 집에 드나들었습니다. 두 집에 드나드는 사람이 다르다는 것을 도성에서는 아는 이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라는 사람이 모이는 집은 소문이 납니다. 그렇지 않은 집은 소문이 나지 않습니다. 임신년 10월에 수양대군이 도성을 떠났습니다. 명나라에 인사를 하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가는데 2달, 오는데 2달이 걸리는 길이었습니다. 머무는 날까지 치면 반년이 비는 것입니다. 떠나기 전날 그가 인왕산 아래를 지나갔습니다. 말에서 내리지는 않았습니다. 담이 낮아서 마당이 다 들여다 보였습니다. 마당에는 나무가 많고 돌이 많았습니다. 대청에서 사람들이 웃는 소리가 담을 넘어왔습니다. 그는 그 마당을 내려다보다가 말을 몰아갔습니다. 그 집에 들어가 앉아본 것은
여러 해 전이 마지막이었습니다. 그 반년 동안 수성궁에 사람이 가장 많이 드나들었습니다. 아침에 문을 열면 마당에 신발이 놓여 있었습니다. 벼슬을 청하러 온 사람도 있었고, 그저 얼굴을 보러 온 사람도 있었습니다. 대구는 오는 사람을 막지 않았습니다. 막아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무렵 김종서가 수성궁에 들른 일이 있었습니다. 늙은 장수는 마루에 길게 앉아 있지 않았습니다. 마당의 나무를 둘러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담이 났습니다. 대군이 대답했습니다. 물소리를 들이려고 낮게 쌓았다. 김종서가 말했습니다. 물이 들어오는 자리로는 다른 것도 들어옵니다. 대군은 곧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한참 뒤에 이제 와서 담을 다시 쌓을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김종서는 더 말하지 않고 일어섰습니다. 문을 나서면서 마당을 한 번 더 돌아보았습니다. 그가 무엇을 보고 있었는지는 아무도 적어 두지 않았습니다. 임신년 섣달 열아흐렛 날에 수성궁에서 초상이 났습니다. 대군의 아래 아들이 앓다가 죽은 것입니다. 대군에게는 아들이 둘 있었습니다. 위의 아이가 이우직이고 아래 아이가 이우량이었습니다. 그 아이는 아버지의 손을 닮았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글씨를 잘 썼다는 것입니다. 나이가 어려 아직 붓이 여물지 않았을 뿐이었습니다. 5해 전에 두루마리를 만들 때 그 아이는 글을 적지 못했습니다. 적을 나이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해 겨울에 대구는 붓을 잡지 않았습니다. 수성궁에 드나들던 사람들이 발을 끊었습니다. 초상이 난 집에는 함부로 들어가지 않는 법이기 때문입니다. 문 앞에 신발이 놓이지 않은 겨울이 그 겨울이었습니다. 해가 바뀌어 개유년이 되었습니다. 봄이 오고 마당에 꽃이 피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4월 24날 부인 정씨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들을 잃은 지 넉 달 만이었습니다. 11살의 궁을 나올 때 그 집에 같이 들어온 사람이었습니다. 물소리가 시끄러워 잠을 못 이루던 첫날 밤도 같이 지냈습니다. 24해 동안 그 집에서 아이를 낳고 길렀습니다. 여기서 옛 기록에 한 줄이 남아 있습니다. 대군이 부인의 장례에 나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 나가지 않았는지는 적혀 있지 않습니다. 몸이 아팠다는 말도 있고 마음이 무너져서라는 말도 있습니다. 바깥일에 매여 있었다는 말도 있습니다. 어느 쪽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그 넉 달 사이에 그의 집에서 2 사람이 나갔다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관이 나가던 날 문 앞에 사람이 여럿 서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집주인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달에 수양대군이 명나라에서 돌아왔습니다. 반년 만이었습니다. 돌아온 사람은 떠날 때와 같은 얼굴이었습니다. 다만 그가 없는 동안 도성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다 듣고 왔습니다. 누가 어느 집에 드나들었는지까지 적어온 것입니다. 그 종이를 그는 여러 번 읽었습니다. 한 집의 이름이 가장 여러 번 적혀 있었습니다. 돌아온 형이 아우의 집에 들었는지는 어느 기록도 말하지 않습니다. 개유년 그해 여름에 수성궁의 마당은 손질을 받지 못했습니다. 주인이 마당에 나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름이 끝날 무렵에 대군이 처음으로 마당에 내려섰습니다. 모라는 그해 봄에 피었다가 이미 졌습니다. 담 옆에 백꽃도 졌습니다. 살구는 아무도 거두지 않아 땅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감나무에는 아직 열매가 여물지 않았습니다. 이끼가 앉은 돌만 그대로였습니다. 돌은 손을 대지 않아도 그대로 있습니다. 손이 필요 없는 것은 그것 하나였습니다. 파초는 잎이 찢어진 채로 서 있었습니다. 넝쿨은 시렁을 넘어 담 밖으로 흘러나갔습니다. 새장은 문이 열린 채였습니다. 안에 새가 없었습니다. 누가 열어두었는지 대구는 묻지 않았습니다. 마당에 세워두었던 46가지를 그의 여름에 헤아려 보면 이렇습니다. 온전한 것이 절반도 되지 않았습니다. 기르는 것은
사람이 손을 대야 살아남습니다. 손을 대는 사람이 방에서 나오지 않으면 마당은 한 철에 무너집니다. 그는 마당을 한 바퀴 돌고 대청으로 올라왔습니다. 대청에는 아버지가 준 두 글자가 그대로 걸려 있었습니다. 이른 새벽부터 밤까지 게으르지 말라는 뜻이었습니다. 대구는 그 두 글자를 오래 올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그 여름에 그의 나이는 35살이었습니다. 가진 것을 세어보면 아직 많았습니다. 집이 있고 정자가 둘 있고 그림이 200점이 넘었습니다. 없어진 것은 두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두 사람이 없어지고 나서 집이 조용해졌습니다. 조용한 집은 밖에서 보면 비어 보입니다. 비어 보이는 집에는 누구든 들어가기 쉽습니다. 그 여름이 지나가고 가을이 왔습니다. 10월 초에 도성에 첫서리가 내렸습니다. 개유년 10월 열흘이었습니다. 그날 낮에 도성은 여느 날과 같았습니다. 관청은 문을 열었고 저작거리에는 사람이 다녔습니다. 해가 지고 성문이 닫혔습니다. 그날 밤 도성 안의 집은 여느 밤처럼 불이 꺼졌습니다. 10월이라 초저녁부터 추웠습니다. 거리에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날 밤에 수양대군이 사람 며칠 데리고 집을 나섰습니다. 간 곳은 김종서의 집이었습니다. 문 앞에서 종이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김종서가 그 종이를 받으려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때 뒤에서 철퇴가 그의 머리를 쳤습니다. 김종서의 아들이 뛰어나와 아버지를 제 몸으로 덮었습니다. 그 아들은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김종서는 곧바로 죽지 않았습니다. 머리가 깨진 채로 담을 넘어 숨었습니다. 이튿날 발각되어 죽었습니다. 목이 저작거리에 걸렸습니다. 그 밤에 수양대군은 곧바로 궁으로 들어갔습니다. 궁에 들어가 임금에게 아뢰었습니다. 김종서가 반역을 꾀하여 어쩔 수 없이 먼저 쳤다는 것이었습니다. 12살 임금은 그 말을 들었습니다. 들었으나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날 밤에 임금의 이름으로 정승들이 불려 들어왔습니다. 부름을 받은 사람들은 무슨 일인지 모르고 궁으로 왔습니다. 궁문 안쪽에서 사람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름을 확인하고 하나씩 처리했습니다. 황보이는 그 밤을 넘기지 못했습니다. 다른 정승들도 날이 새기 전에 갔습니다. 날이 밝았을 때 조정의 자리 여럿이 비어 있었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나라의 위쪽이 비어버린 것입니다. 빈자리를 채운 것은 그날 밤 움직인 쪽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밤에 대군이 어디에 있었는지는 적혀 있지 않습니다. 수성궁에 있었다는 줄도 없고 골짜기의 정자에 있었다는 줄도 없습니다. 잠들어 있었는지 깨어 있었는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록이 남기 시작하는 것은 이튿날부터입니다. 이튿날 도성에 대군의 죄가 적혀 나붙었습니다. 김종서와 황보인이 임금을 갈아치우려 했다. 그 자리에 대군을 앉히려 했다. 죄목은 그것이었습니다. 증거로 든 것이 셋이었습니다. 하나, 수성궁에 사람이 많이 드나들었다. 둘, 임금의 아우가 창의문 밖에 정자를 지었다. 셋, 그 골짜기가 임금이 태어날 땅이라는 소문이 돌았다. 세 가지 모두 여러 해 전부터 있던 일이었습니다. 여러 해 전부터 있던 일이 하룻밤 사이에 증거가 된 것입니다. 땅을 보던 이현로는 그 밤에 문 밖에서 잡혔습니다. 집 안으로 다시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대구는 그날로 붙들려 강화섬으로 보내졌습니다. 가는 길에 그가 무슨 말을 했는지는 남아 있지 않습니다. 강화에 이르자 신하들이 임금께 글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안평대군을 살려 두어서는 안 된다는 글이었습니다. 한 번 올리고 그친 것이 아니었습니다. 날마다 올렸습니다. 12살 임금은 그때마다 아니 된다고 했습니다. 숙부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임금에게는 아니 된다고
말할 힘밖에 없었습니다. 여기서 6해 전의 꿈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가 꿈에서 본 마을에는 밭이 있고 초가가 있었습니다. 닭도 개도 소도 말도 없었습니다.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러니 그 마을에는 다스리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임금이 없는 마을이었습니다. 그것을 제 손으로 지어보겠다고 그는 창의문 밖에 정자를 세웠습니다. 꿈을 꾼 지 6해 뒤에 그 정자가 그의 죄가 되었습니다. 임금이 없는 마을을 그리워한 것과 임금이 되려고 한 것은 다른 일입니다. 그런데 그 둘을 갈라줄 사람이 그때는 없었습니다. 강화에 있던 대구는 며칠 뒤에 다시 옮겨졌습니다. 강화 앞바다에 교동이라는 섬이 있습니다. 거기로 배를 태워 보낸 것입니다. 10월이라 아직 눈은 오지 않았습니다. 배가 낮아서 물이 자꾸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바닷물은 강물과 소리가 달랐습니다. 인왕산에서 내려오던 물소리는 가늘고 빨랐습니다. 이 소리는 굵고 느렸습니다. 그가 평생 곁에 두고 산 소리가 마지막에 한 번 바뀐 것입니다. 10월 열여덟의 날에 그 섬으로 사약이 내려왔습니다. 죽으라는 명이 담긴 약입니다. 그날로 그는 35해를 살고 갔습니다. 무술년 가을에 태어나 개우년 가을에 갔습니다. 그 뒤의 일은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위의 아들 이우직은 진도라는 섬으로 옮겨졌다가 뒤에 죽었습니다. 수성궁은 헐렸습니다. 강가의 정자도 임자가 바뀌었습니다. 골짜기의 정자는 지키는 사람이 없어졌습니다. 그러자 마을 사람들이 올라와 기와를 걷어갔습니다. 문짝이 뜯겨 나가고 기둥은 톱으로 잘려 어디론가 실려갔습니다. 그것을 아무도 죄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죄인의 집에서 나온 것은 임자가 없는 물건이기 때문입니다. 200점이 넘던 그림과 글씨는 나라에서 거두어 갔습니다. 거두어 간 뒤에 그것이 어디로 갔는지는 목록이 없습니다. 뒷날 어떤 문인이 이런 말을 적어 두었습니다. 거두었다가 다시 세상에 흘러나온 것이 적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흘러나온 것을 누가 샀는지는 적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적으면 사간 사람이 다치기 때문입니다. 대군의 글씨는 그날부터 역적의 글씨가 되었습니다. 가지고 있으면 화를 입는 물건이 된 것입니다. 절에서는 걸어둔 현판을 내렸습니다. 어떤 집은 무덤 앞에 돌을 갈아냈습니다. 어떤 사람은 책의 첫 장을 뜯어냈습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꽤 밑에 넣고 위에 다른 종이를 덮어 둔 사람이 있었습니다. 벽 사이에 발라두었다가 여러 해 뒤에 뜯어낸 집도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글씨를 조금이라도 아는 것은 그 사람들 때문입니다. 개유년 그 밤 뒤로 나라의 일은 수양대군의 손에 있었습니다. 2해 뒤에 그가 임금의 자리에 앉았습니다. 12살이던 임금은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그리고 병자년 여름에 도성에서 다시 큰일이 났습니다. 물러난 그 임금을 도로 자리에 앉히려 한 일이 드러난 것입니다. 그 두루마리에 글을 적은 21사람 가운데 3사람이 며칠 사이에 갔습니다. 박팽년이 갔습니다. 성삼문이 갔습니다. 이계가 갔습니다. 꿈속에서 대군의 옆을 걷던 사람이 그 3사람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한 종이 위에 이름을 나란히 적은 것이 9해 전이었습니다. 같은 종이에 이름을 적은 사람 가운데 오래 산 이도 있었습니다. 머리가 하얗게 될 때까지 벼슬을 살고 자리에 누워 간 사람도 있었습니다. 한 장의 종이 위에서 갈린 것이 아닙니다. 그 뒤에 9해에서 갈린 것입니다. 대군의 이름은 오래 불리지 않았습니다. 역적으로 적힌 이름은 족보에서도 지워졌습니다. 그 이름이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기까지 300년 가까이 걸렸습니다. 영조 임금 때에 이르러 이름을 돌려주었습니다. 죽은 뒤에 주는 이름도 그때 함께 내렸습니다. 이름은 돌아왔으나 물건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안견이 사흘 만에 그린 그 그림은 남았습니다. 한 장으로 이어붙였던 것이 지금은 둘로 나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바다를 건너가 일본의 한 대학 도서관에 있습니다. 그 그림 뒤에 붙은 글씨가 대군이 손수 쓴 것입니다. 이 땅에 남아있던 그의 글씨는 오랫동안 한 장뿐이었습니다. 손바닥만 한 종이에 옛 중국 시인의 시를 8줄 적은 것입니다. 끝에 그의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나라에서 그 한 장을 국보로 정했습니다. 그런데 그 한 장마저 오늘로부터 25해쯤 전에 없어졌습니다. 주인 집에서 도둑을 맞은 뒤로 아직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땅에는 그가 손수 쓴 글씨가 한 장도 없습니다. 그가 가졌던 것을 마지막으로 한번 세어보겠습니다. 물소리가 들리던 집은 헐렸습니다. 만 권의 책이 있던 정자는 임자가 바뀌었습니다. 골짜기의 정자는 기둥까지 뽑혀 나갔습니다. 200점이 넘던 그림과 글씨는 흩어졌습니다. 마당에 세워두었던 46가지는 임자가 바뀌거나 말라 죽었습니다. 세어보면 남은 것이 2가지입니다. 남산 위에 걸리는 맑은 구름이 하나입니다. 인왕산 쪽에서 저녁마다 들려오는 종소리가 하나입니다. 그 둘은 처음부터 담 안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거두어 가지 못했습니다.